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축구에선 한 감독의 전술 철학과 신뢰 속에서 성장한 선수가 그 인연에 따라 새로운 팀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박지성, 이영표 선수가 2002 한일 월드컵에서의 성공의 등이 없고 히딩크를 따라 PSV로 진출한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두 선수는 PSV에서도 대성공을 거두고 프리미어리그로 넘어가 역사를 써내려 갔습니다. 이처럼 은사를 따라 이적을 선택해 대성공을 거두는 케이스도 있지만 반대로 대실패를 거두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감독 따라 이적했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안첼로티를 따라 에버튼으로 이적했던 하메스 로드리게스의 사례입니다. 2019년 겨울 에버튼은 부진 속에서 감독 교체를 단행했고 그 자리를 채운 인물은 바로 명장 안첼로티였습니다. 챔스 우승 경험을 다수 가진 감독이 중위권 클럽으로 온다. 이는 굉장히 놀라운 결정이었는데요. 당시 에버튼은 단기적인 반등이 아닌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세워 가동하고 있었고 안첼로티를 데려옴과 동시에 그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팀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안첼로티는 새 시즌을 맞이하여 공격을 진두지휘할 선수를 찾게 되는데 바로 자신이 가장 잘하는 선수인 하메스 로드리게스였습니다. 하메스에게 안첼로티는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2014년 레알 마드리드 시절 그를 영입한 장본인이고 미넨 시절에도 그를 다시 불러 핵심적인 역할을 맡겼었죠. 그리고 2020년 여름 두 사람은 세 번째로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안첼로티는 나폴리 시절에 함께한 애지자인 알랑을 함께 영입하기로 했는데요. 이 당시 안첼로티의 커리어가 하락세이긴 했지만 네임밸류 있는 선수들의 영입이 더해지면서 에버튼에 대한 기대치나 이미지는 완전히 180도 바뀐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기대처럼 안첼로티의 첫 풀시즌, 시즌 초반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하메스는 팀의 빌드업을 주도해 초반 5경기에서 3골 3도움을 기록하는 등 에버튼을 잠시나마 리그 선두에 올려놓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의 높은 강도와 잦은 부상 앞에 점점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체력 문제와 불안한 수비 밸런스가 겹치며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경기력은 떨어졌죠. 그렇게 시즌 초반의 기대보다 아쉬운 성적으로 에버튼은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여름 안첼로티가 돌연 에버튼을 떠나 레알 마드리드로 탈주해버렸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의 아들마저 몰랐을 정도로 갑작스러운 이적 소식이었는데요. 그렇게 하메스는 물론 알랑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버튼 입장에서도 갑자기 팀을 떠난 그에게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선 새로운 감독은 완전히 다른 성향의 인물인 베니테스였습니다. 베니테스는 수비 조직과 실리를 중시하는 감독으로 하메스와는 전혀 맞지 않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부임 직후부터 그는 나이를 문제로 삼으며 하메스를 전력의 자원으로 분류했고 결국 하메스는 중동으로 이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새롭게 부임한 베니테스 역시 이 시기에 자신의 애지자를 영입하게 되는데요. 바로 뉴캐슬과 중국의 달인에서 함께한 살로몬 론돈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있고 자신과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자신의 전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영입한 것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론돈은 에버튼에서 20경기 넘게 뛰었지만 리그에서 단 한 골에 그쳤습니다. 이는 베니테스의 해안을 지적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이미 상위 레벨의 리그에서 뛸 수 없을 정도로 폼이 망가진 선수를 자신이 그래도 써봤다는 이유로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이를 문제 삼아 내보낸 하메스보다 론돈이 2살이 더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는 베니테스의 완벽한 실수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성적 부진과 내부 갈등이 겹치면서 베니테스는 2022년 1월에 경질되고 말았고 론돈 역시 베니테스가 떠난 뒤 입지가 붕 떠버리고 말았으며 2023년 겨울 쫓겨나듯 팀을 떠나야 했습니다. 다음 사례는 바나를 따라 맨유로 이적했던 빅토르 발데스의 사례입니다. 13-14 시즌 발데스는 오랜 시간 있었던 바르셀로나에서 마지막 시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클럽의 역사상 가장 많은 우승을 함께한 골키퍼였고 과르디올라 체제에서 빌드업의 시발점 역할을 맡으며 발밑 좋은 골키퍼란 개념을 대표하는 선수 중 하나였죠. 하지만 2014년 3월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었고 그 여파로 모나코 이적이 무산되면서 계약이 끝난 채 자유계약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커리어의 방향이 모호해진 시점에서 스승 바날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는데요. 자, 발데스에게 바날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바르셀로나 1군 무대에 데뷔시킨 장본인이었고 발데스의 발밑 능력과 라인 통제력을 꾸준히 높게 평가한 감독이기도 했죠. 당시 바날은 맨유 부임 이후 단순히 선방 능력만 좋은 골키퍼가 아니라 후방에서 빌드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자신의 전술 철학을 구현할 골키퍼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완벽히 부합하는 인물이 바로 발데스였는데요. 바날은 재활 중이던 그를 훈련장에 초대했고 훈련 태도와 경험을 인정해 정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실상 데아의 분발을 유도하는 백업이긴 했지만 일부에선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돌고 있는 데아가 떠나게 된다면 바로 주전으로 올라설 수 있는 자원을 영입한 것이란 분석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무렵 발데스는 바날과 마찰을 빚게 되는데 우선 발데스는 부상 이후 경기 감각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바날이 요구하는 강도 높은 훈련과 내부 원칙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마찰을 빚었습니다. 바날은 경기 감각 유지를 위해 발데스에게 2군으로가 출전 경험을 쌓길 요구했지만 발데스는 이를 모욕으로 받아들였다고 하죠. 결국 출전 기회를 잃은 그는 스쿼드에서 제외된 채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이후 발데스는 벨기에 임대를 거쳐 미들즈브러에 완전 이적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바날과 발데스의 제외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다음 사례는 사리의 부름을 받고 첼시에 임대 이적했던 이과인의 사례인데요. 우선 이과인은 18-19 시즌 원래 유벤투스 소속이었지만 호날두의 영입과 맞물려 전반기 동안 밀란에 임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밀란에서의 활약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결국 임대 계약이 조기 종료되었는데요. 이때 나폴리 시절의 은사 사리가 있는 첼시가 그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당시 첼시는 모라타 지루가 부진에 빠지며 빈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과거 이과인이 나폴리에서 사리의 지도 아래 득점왕과 함께 리그 MVP도 수상하는 등 주가를 높였었기 때문에 빈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선이 가득했죠. 또한 첼시 일찍이 사리를 따라 이적해온 동료 조르지뉴도 있어 이러한 기대는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무대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잉글랜드 특유의 빠른 템포와 강한 압박 속에서 이과인은 좀처럼 리듬을 찾지 못했는데요. 더딘 득점 페이스와 더불어 활동량과 스프린트 횟수도 팀 내 다른 공격수들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사리 감독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옹호했지만 시즌 막판까지 폼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모든 대회를 합쳐 18경기 5골로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첼시는 완전 이적 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죠. 그리고 사리는 유벤투스로 떠나면서 이들의 말로는 다소 아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첼시에 다시 한번 이런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마레스카를 따라 첼시로 이적해왔던 듀스버리올의 사례입니다. 지난 2024년 여름 레스터시티를 단 한 시즌 만에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시킨 엔조 마레스카가 첼시의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당시 첼시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이끌 감독을 찾고 있었고 마레스카의 경우 맨시티에서 패배 철학을 계승하며 성공적인 첫 감독 경력을 쌓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었는데요. 그가 부임하자마자 눈길을 돌린 곳은 바로 자신의 이전 팀인 레스터였습니다. 마레스카 체제에서 2부 최고의 미드필더로 거듭난 듀스버리올은 그 시즌 12골 14도움을 기록하며 승격 주역으로 활약했습니다. 굳이 비슷한 선수를 찾자면 맨시티의 김도한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마레스카는 첼시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2024년 여름 무려 526억 원의 듀스버리올을 영입했습니다. 이적 직후 듀스버리올은 주전 경쟁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고 마레스카의 황태자라는 분위기 속에서 그는 전술의 한 축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즌이 시작되자 팀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듀스버리올 역시 기복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엔소 카이세도 콜파머 등과의 치열한 주전 경쟁에서 밀려 이렇다 할 임팩트를 남기지 못하고 단 한 시즌 만에 에버튼으로 이적하게 되죠. 그러나 팬들은 주급적인 면이나 시즌 후반기 주전 멤버들의 배터리 역할을 해줬던 점, 원금 회수도 되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감정은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현재 듀스버리올은 에버튼에서는 다시 폼을 되찾아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사 아라고네스 감독을 쫓아 페네르바체로 이적한 다니엘 구이사의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해버지 시절로 돌아가 볼 텐데요. 지난 07-08 시즌 라리가의 예상치 못한 득점왕이 탄생했습니다. 그는 바로 마요르카의 다니엘 구이사로 늦가기 나이에 포텐이 터진 대기만성형 공격수였습니다. 2007년 여름 고향팀 마요르카로 복귀한 그는 시즌 내내 꾸준히 득점을 이어나가며 무려 27골을 기록, 24골을 기록한 파비아노를 제치고 라리가 득점왕에 오르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단 한 골의 페널티킥도 없이 만들어낸 성과였죠. 또한 스페인 국적 선수로는 6년 만에 득점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단숨에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활약 덕분에 구이사는 곧 아라고네스 감독이 이끄는 스페인 대표팀에 발탁될 수 있었고 유로 2008 스쿼드에도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대표팀은 토레스 비아가 주전이었지만 구이사는 교체 자원으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돌풍을 일으키던 러시아와의 준결승 맞대결에서 후반전에 교체로 나와 득점을 기록해 팀의 결승 진출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스페인은 유로 우승을 거두며 황금기를 열었고 구이사는 짧은 시간이지만 대표팀에서의 커리어 절정을 경험하게 되죠. 이처럼 구이사가 유로 대회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것은 아니지만 우승의 후광 효과가 더해지면서 그에게 아스날, 첼시, 바르셀로나, 로마 등 유럽 명문 클럽들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구이사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튀르키의 페네르바체를 선택했는데요. 실리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스승인 아라고네스의 존재였습니다. 유로 2008 대회 우승을 끝으로 스페인 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난 아라고네스는 곧바로 페네르바체의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그 직전 시즌 페네르바체는 브라질의 지쿠 감독 아래서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이란 성과를 냈었고 구단은 이를 기반으로 유럽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었죠.
그렇게 유로 우승 감독인 아라고네스를 데려오며 구단은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했고 그 프로젝트의 첫 퍼즐이 바로 구이사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와 달랐는데요. 구이사는 튀르키예 리그의 거친 피지컬과 전술적 템포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전 시즌의 폭발력을 이어나가진 못했죠. 팀도 리그 4위로 추락하며 유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또한 아라고네스의 전술 역시 현지 언론의 비판을 받았는데요. 스페인식 점유 중심의 전술은 리그 특성과 맞지 않았고 선수단 내에서 불만이 커졌습니다. 결국 시즌 종료 후 아라고네스는 경질되고 말았죠. 구이사의 경우에는 팀의 잔류에 매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해 나가긴 했지만 스페인 현지에서는 유럽 상위권 무대에서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냉담한 평가를 내렸으며 튀르키예에서도 기복이는 모습에 종종 혹평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혹자는 아라고네스와의 인연에 대한 지나친 신뢰가 낳은 오판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은 카펠로가 이끄는 레알로 이적한 이메르송과 칸나바로의 사례입니다. 2006년 여름 이탈리아 축구는 칼초폴리 스캔들로 무너졌습니다. 유벤투스는 세리에비로 강등됐고 감독이던 카펠로는 그 혼란을 뒤로한 채 레알 마드리드로 향하게 되죠. 당시 레알은 겉보기엔 여전히 화려했지만 내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2003년 이후 3년째 무관, 감독만 4번만 바뀌며 조직력은 붕괴된 상태였는데요. 공격진은 스타로 가득했지만 수비는 불안했고 중원엔 노세화가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카펠로는 그런 레알에 자신의 전술적인 질서를 이식하려고 했죠. 그의 축구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투볼란치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수비 안정화였는데요. 그리고 수비진의 강화였습니다. 그는 강등된 유벤투스에서 자신의 애제자인 두 선수를 그대로 불러왔습니다. 바로 파비오 칸나바로와 이메르송이었죠. 한 명은 수비의 리더, 한 명은 중원의 밸런서였습니다. 자, 칸나바로는 월드컵 우승 직후 발롱도르까지 수상하며 세계 최고의 수비수로 평가받았고 이메르송은 브라질 대표팀의 주전 미드필더로 경험과 안정감을 갖춘 자원이었습니다. 이렇듯 안정감 있는 수비 자원들의 영입에 팬들은 물론 마드리드 언론은 카펠로가 레알의 균형을 되찾을 거라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기대보다는 저조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통했던 카펠로식 축구는 좁은 공간과 느린 템포를 전제로 했지만 라리가는 훨씬 빠르고 개방적인 리그였습니다. 수비수들에게도 빌드업 능력과 전진 패스가 요구됐고 미드필더 역시 공격 전개를 도와야 했죠. 칸나바로는 결코 느린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의 장점은 속도보단 위치 선정과 라인 리딩, 조직 속에서의 커버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알의 수비는 라모스와 카를로스가 동시에 오버래핑을 시도하면서 구조적으로 벌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칸나바로의 민첩함은 빛을 잃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게다가 공을 다루기보다는 끊어내는데 장점을 지닌 선수였기 때문에 후방 빌드업에서의 불안한 모습을 종종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메르송 역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되었지만 이미 마하마두 디아라라는 자원과 역할이 중복되었는데요. 볼을 전진시키는 능력이나 템포 조절, 빠른 전환 등 라리가가 요구하는 요소들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카펠로는 수비 라인을 낮추고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전술을 수정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실점은 줄어들었지만 팀의 공격은 단조로워졌고 템포는 둔해졌습니다. 시즌 막판에 베컴과 반니스텔로이의 활약으로 라리가 우승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경기 내용은 좋게 평가받지 못했는데요. 결국 시즌 내내 슈퍼스타들과 여러 잡음을 일으키기로 했던 카펠로는 우승 직후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이메르송 역시 1년 만에 밀란으로 떠나게 되죠. 칸나바로의 경우엔 잔류했으나 과거의 명성과는 전혀 딴판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선수 모두 라리가에서 기대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팀을 떠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선 사례들을 보면 감독과 제자 선수의 만남은 언제나 기대를 품게 하지만 과거의 성공 방식이 새로운 환경에서 통할이란 법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다른 사례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